네, 이번에는 현대시 독해입니다. 현대시, 이 시라는 장르 자체가 언어에서 언어를 놓고 볼 때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 여기에 시의 언어가 있죠. 고도의 상징성을 띠고 뭐 생략되고 건너뛰거나 이런 측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고난도 독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론적 체계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좀 덜 그런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에는 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러한 접점에서 우리가 공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바 있었던 글 쓰기의 측면과 읽기의 측면, 표현과 이해.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만은 공무원 수험서에는 뭐 문법이라는 단원, 그리고 실용문이라는 단원, 그리고 또 문학이라는 단원, 이렇게 단원을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할 만한 하나의 계기로 예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내놓은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 제안서라는 게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 제안서. 그 제안서 내용에서의 목차 체계를 보면 문법이니 또는 그 실용문 아니면은 문학 이런 단원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어휘 그리고 표현과 이해, 이렇게 큰 골격만 제시가 돼 있죠. 그것이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 자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제 만드는 원리고, 글을 조차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든 글을 재료로 해서, 언어를 재료로 해서 표현의 측면이 있고 이해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맥을 잡아주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봤던 거죠. 단어의 차원에서 살펴볼 것들, 문장 단락의 차원에서 살펴볼 것들. 그렇다면 이것이 문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떨까? 나름대로의 조금의 차이점은 있겠죠. 문학. 역시 표현의 측면과 이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장르 그 자체, 장르 이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의 중요 출제 요소였지만 최근에 오면서 그런 것들은 비중이 줄고 있죠. 거의 없어진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실용문 독해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위에 수사법. 근데 이 수사법이라는 건 실용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과거의 수사법 문제는 예문으로 주로 문학 작품들이 주로 쓰였어요. 수사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영역이 문학이니까. 그래서 시구라든가 소설의 한 구절, 이런 것들이 수사법 문제 출제의 예문으로 선택지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실용문, 일상의 언어, 이런 것들도 수사법 문제의 예문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수사법이 꼭 문학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법 등의 이런 표현 방법들이 구사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는 그래도 문학 쪽에 훨씬 많이 쓰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독해의 원리 이외에 수사법이란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되겠다. 이를테면 앞에 우리 지나간 그 자료 중에서 그 움베르토 에코의 글 신한상품 구입하기, 이거 같은 경우에 글 전체에 반어가 사용된 글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수사법이라는 것도 독해의 원리로서 꼭 챙겨둬야 될 중요 요소입니다. 그거 외에, 수사법 외에 추가될 것이 장르별 표현법.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으로 시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 사랑 노래를 시로 담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서를 담다 보니까 본질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 전달해내기 위해서는 구체화하는 것이 독자와 만나는 쉬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기본적으로 추상성이 구체화되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시는 비유를 본질로 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비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시에서는 이미지가 뭐예요? 바로 감각적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제로 표현되는 것으로 구체화, 감각화, 또는 우리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문학적 형상화. 이 용어를 많이 쓰죠. 또 소설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소설에도 뭐 역시 이런 것들 다 쓰이고 하지만 특히 소설만의 고유한 표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표 선수, 거기에 시점이라는 게 있죠. 1인칭 아니면 3인칭 또는 전지적인가 아니면 관찰자적인가 이런 것들이 장르별로 조금 더 구체화될 보조 장치들입니다. 이런 걸 고려토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일상의 언어 외에 뭔가 좀 추가되는 요소가 더 있는 그만큼 고도로 조직된 언어가 문학이고, 그래서 문학은 다분히 어려워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죠. 그렇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은 아니다. 왜? 바로 시의 언어는 이 다의적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썼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누군가 님에 대한 예찬을 했다. 그러면 그 님이라는 것은 뭐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소설 내용으로 보아 이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특히 종교를 가진 이런 사람들은 각자 자신 입장에서 신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종교에 A, B, C가 있다면 각각 자신이 종교에 입각해서 A 다시, B 다시, C 다시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랑하는 이성 간의 상대를 높여 표현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하 열애 중인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그저 사랑하는 이성쯤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이렇게 보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상황이나 시인의 처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를테면 조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시어의 다의성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문학은 어렵다 할 만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문학은 다의적이고 다의적인 만큼 답의 가능성이 폭이 넓고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니냐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논술형이 아니죠. 택일형입니다. 4개, 5개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선택하는 사지 택일, 오지 택일형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답은 명료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의 언어는 다의적인데,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는 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출제자가 하게 되는 거죠. 출제자가 나는 이 문제를 기억의 밑줄을 치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이 1, 2, 3, 4 중에 1번이 답이 될 수 있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번을 답으로 해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관점에서 시를 해석해 보니 4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제자는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오로지 답은 1번만이 답이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내려면 출제자는 그만큼 다른 단원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가능성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그렇게 명료하게 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 그건 뭘까요? 가장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근거가 뭐가 될까?
그래서 문장 구조, 문법적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따져볼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를 배제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문학 독해에 앞서 제일 먼저 고려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시는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쉽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 자료에서 3번 핵심 이론을 볼까요? 11강 현대시 독해에서 3번 핵심 이론. 기업, 오리지널 독해 문제. 오리지널 독해 문제라고 했어요. 독해 원리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주제, 상징적, 함축적 의미, 화자의 심리, 정서, 태도 등의 표현으로 사용한 문제를 말한다. 화자, 상황, 심리, 화자와 상황을 고려하고 그로부터 심리, 정서, 태도, 지향 등을 파악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니은, 내용 확인하기 문제, 잘못된 것, 설명, 표현상의 특징 등의 표현을 사용한 문제. 그래서 뭐 설명이나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묻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독해 원리보다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어떤 형식적인 면이죠. 그럼 실용문 독해로 예를 든다면 내용의 측면에서 주제 파악이라든가 핵심어 찾기처럼 그 내용의 사실적 이해 영역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묻는 문제가 있죠. 그 형식을 묻는 문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단락 간의 구성 체계가 바르게 설명된 게 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가나다라 기호로 이렇게 구조로 표시를 해서 전제로부터 뭐 예시인데 예시가 두 개가 대등하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걸 모아서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걸 구조적인 형태로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식을 묻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학에서도 표현 방식, 형식적 요소들을 질문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티귿,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 밑줄을 네 군데 쳐놓고 다른 하나는 처럼 묻는 문제를 말한다. 뭐 이쪽도 다 수능 때부터 익숙한 그런 것들이니까 뭐 새로울 건 없고 깊게 논할 거리는 못 되죠. 자,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내도록 요구하는 공무원 시험. 거기에는 태기령답게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한 객관적 답의 근거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예로 들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김수영의 풀을 예로 들었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독해 문제처럼 똑같이 선택지 먼저 볼까요? 선택지 먼저 보니까 물론 첫 번째 지시문, 질문 읽기 이건 뭐 기본인데 질문 읽기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 특징 맞는 것 고르기예요. 맞는 것 고르기. 자, 그리고 선택지 들어가 봅니다. 1번 관념적인 어구를 많이 사용하여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두 가지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앞부분에는 관념적인 어구, 그리고 뒷부분에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다. 이렇게. 다음 2번 선택지가 볼까요? 시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상황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그럼 어느 만큼 써야 논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양적인 부분이 참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 뒷부분에 상황의 절박함,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논리적인 구조를 이용했다. 이게 연결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범위가 좁아집니다. 다음 3번에 동일한 시어와 구조를 반복했다. 동일한 시어와 구조를 반복한다. 그것으로 독재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복을 통해서. 그럼 반복이라는 건 일단 눈에 딱 띄죠. 반복되는 게 보이는가? 그러면은 첫 번째 연에서는 별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두 번째 연 가면 풀이 눕는다 해놓고 바람보다도 더 먼저. 그리고 또 세 번째 연에도 바람보다 등등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주목할 만하죠. 3번에 관심을 두고
검증 차원에서 접근해도 좋을 만큼 반복은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4번, 사실의 바탕을 둔 묘사를 통해 사실의 바탕을 둔 묘사, 사실적 묘사, 절실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 정도. 자, 그럼 1번, 관념적 어구 뭐 등등등. 그리고 시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그리고 사실의 바탕을 둔 묘사를 통해서 반복 이외에 1, 2, 4번을 검증하는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바람이 불고 풀이 눕는 여기는 지극히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드디어 울었다. 누가? 풀이죠. 앞에 반복된 주어를 생략하는 방식이죠. 그럼 풀이 울다? 이거는 비논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의 바탕을 둔 묘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울다가 다시 눕는다. 그거는 본인의 의지로 눕는가? 역시 바람 때문에 누워진 것인가? 여지를 좀 두고. 두 번째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자, 이 부분은 논리에 정확하게 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누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것은 바람이 눕게 한 원인이 아니죠. 직접적 원인이 아닌 거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건 사실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처럼 사실의 바탕을 둔 묘사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원까지 확인해 보면은 정확히 확정할 수가 있겠고요. 1번 답지 같은 경우에 관념적인 어구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실적이진 않지만 바람이 불고 풀이 눕는다 이런 것들은 지극히 구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표현이지 관념적이지는 않는다. 그죠? 운다, 웃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청각이나 시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작품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 이런 것들은 관념적일 수 있죠. 그건 모든 시의 기본 바탕이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때 정서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관념적일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표현, 작품 안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는 이 작품은 적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상황의 절박함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그 또한 특별히 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 정도에서 정답은 쉽게 처음에 눈에 띄었던 부분 그대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쉬운 문제이고요. 이것은 흔히 그 배경 지식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여담입니다. 독해는 독해로 주어진 것 자체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가론을 고려하거나 또는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거나 이런 것들은 올바른 독해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 배경 지식형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험 문제들은 일부 직종에 제한됩니다. 보편적인 공무원 시험의 모습이 아니죠. 시기로 따지면 거의 20년 지난 과거의 얘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배제해 놓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서울시랑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공통되는 그런 시험 영역들을 다 정리한 뒤 서울시 시험만 목표로 할 사람들이 추가할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실전 문제 가보겠습니다. 실전 문제가 보면은 자, 먼저 지시문 읽기. 다음 보기 1의 바람과 유사한 시어를 보기 2에서 고르면 1의 바람과 유사한 것을 2에서 고르라. 그러면은 보기 1에서 바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장면, 어떤 상황에 쓰이는가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선택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고르라고 한 두 번째 보기에 밑줄 친 것들을 선택지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기 2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정도가 초점이 되겠죠. 자, 윤동주의 서시가 들어왔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로 삼행과 사행
연이어서 한 문장으로 놓고 보면 잎새에 있는 바람의 도, 보조사 도가 쓰였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 잎새에 있는 바람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괴로워하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이라고 하면은 좀 작은 미세한 이런 정도의 바람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대도 괴로워하는 거죠. 그만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아주 섬세한 그런 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어쨌거나 그 섬세하든 아니든 크기가 크든 작든 어쨌거나 바람은 내가 괴로워하게 된 이유, 원인에 해당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등등으로 또 시적 화자를 이해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적 화자를 괴롭게 만든 그 이유, 원인 여기 해당되는 것이 바람이다. 자, 그러면은 보기 2로 가면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나를 경악해 합니다. 경악해요. 과목의 과물이 무르익어 있는 그것을 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가보면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자, 여기에 황토의 밑줄을 치고 있는데 황토가 뭐냐? 지금 과목의 과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과실나무가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그 토대에 바로 황토가 있다라는 것이죠. 흙이 있죠. 거기에 뿌리를 받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한낱이라고 해서 비바람들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그 비바람들 속에서 뻗어 출렁거렸다. 비바람들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 황토에 밑줄을 쳤으니까 그 앞에 수식어를 보면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바람들 속에, 가지는 바람들 속에 있고 뿌리는 황토에. 근데 그 앞에 꾸며주고 있는 말이 박질. 박질이라는 게 뭐예요? 박질. 바로 품질. 그 품질이 박하다. 이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말. 아주 그 퇴비, 비료 성분이 풍부한 이런 것들과 달리 그렇지 못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토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양분이 없는 토양. 자, 그래서 뿌리가 뻗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뒤에 이어서 세 번째,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이 빛깔에 밑줄 치고 있는데 앞에 황홀한 빛깔, 황홀한이라고 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본다면 긍정의 이미지가 되지 부정의 이미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건너뛰고 마지막 년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여긴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 나를 경악해 한다고 했죠. 그 경악해 하는 이유가 무르익어 있는 사태, 과목의 과물들이. 그럼 그것이 왜 경악해 하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시들 중에는 그 그림의 자화상이 있듯이 시에도 그 시적 화자를 다른 인물로 대치해서 가상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시를 표현하는 어떤 소설 속의 인물 설정이나 시점 설정이 중요한 것처럼 시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시인 자신이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력이라고 하는 건 시를 쓰는 힘, 시 쓰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인이 기력을 잃고 있다가 다시금 시를 쓰고자 하는 왕성한 의욕을 느끼게 하는 계기로서 이걸 봤다. 바로 나무에 많은 과일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근데 그게 왜 시인을 설계했을까? 바로 박질의 붉은 황토에 뿌리를 박고 살았다는 거죠. 영양분도 없어 보이는 그 박질의 그런 토양에서 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과일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앞에 바람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적일 만한 그런 요소를 두 번째 작품에서 찾는다면은 바로 황토. 근데 그 자체는 아닌데 박질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장이 어려워지는 부정적 환경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맥락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락 짓고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시의 화자가 현대인들에게 충고의 말을 할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소재가 이제 그 제목이 흥부 부부상이라고 해서 흥부의 이야기 이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고전 문학 작품 속의 소재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충고의 말을 한다면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충고의 말을 한다면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야 그로부터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 충고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지적할 만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독해를 위해서 선택지 먼저 봐야겠습니다. 1번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여유가 훨씬 값진 것이다. 물질보다 정신. 두 번째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마음 먹는 그 의지를 강조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굳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번, 3번 거의 같은 맥락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사회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완충이 시급하다. 딱 읽어봐도 너무 나갔다는 느낌이 들죠. 사회보장제도의 완충. 자, 여기서는 지금 그 4번 답지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제도 완충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흥부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그 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제3자가 있다면 그 시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시의 화자는 흥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되겠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완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일단 본문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의 맨 처음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자, 시적 화자가 독자들에게 작중인물 흥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흥부의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글자가 뭐예요? 박을 사이에 두고 가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니다. 자, 커다란 박덩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덩이를 톱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톱으로 자른 뒤 흥부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것은 바로 박을 딱 갈라놓으면 박 껍데기 부분과 박 속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의 스토리를 고려하더라도 그 뒤에 뭐 보물단지가 나온다든가 등등 그거는 기대치도 못한 예기치 못한 그 이후 결과의 모습일 뿐 그 이전 박을 타기 전 흥부의 기대는 그저 이 박 속 그것을 긁어서 끓여 먹으려는 결국 끼니나 해결하려는 이런 소박한 의도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웃음살은 바로 쌀밥도 아니고 밥속을 긁어서 그거나마 끓여서 먹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 속에서 오는 웃음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그 정도 맥락에 의해서 삼행이야 금이 문제리 황금벼 이삭이 문제리,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건 기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청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러면 시적 화자가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금, 황금, 벼, 이삭 그런 거 아니다. 웃음의 물살, 그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든,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먹을거리 이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또 기대감에 차서 웃음살을 보이는 바로 그 마음, 확실히 그것이 문제다라고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떡방울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여기서 말하는 거울면은 뭐예요? 박을 타기 위해서 서로 마주 앉아 있고 마주 앉아서 서로 바라보는 상대방의 얼굴이죠. 아내의 얼굴이 그 모습 속에 남편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고, 또 남편의 얼굴에서 아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고,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수를 나누었으리. 웃다가 서로 불쌍해, 이게 객관의 상황이죠. 불쌍한 처지. 박수 긁고 먹을 기대감에 활짝 웃다가 객관적인 인식에 도달하는 거죠.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밝게 웃는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불쌍하다. 그래서 서로 구수를 나누었으리라고 말할 때 구수는 뭘까요? 아마도 눈물방울을 구슬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러다 금시 전로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자, 구슬을 눈물이라고 하는 건 상황 전체를 통해서 대략 짐작해 볼 가능성이 하나일 뿐 딱 눈물이라고 단정하기 힘들었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 이때 면이 뭐겠어요? 얼굴면. 그러니까 위에서 흘러내려서, 그래서 눈물방울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 느낌으로 딱 느꼈을 때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그래서 전적인 시적 상황은 이렇게 박수 긁어서 보잘것없는 먹을거리이지만 그것을 끓여서 먹고자 하는 소박한 기대감과 거기에서 오는 기쁨의 눈물, 웃음, 그리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했을 때 서로 불쌍한 그 처지를 자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소스라쳐서 다시 또 웃음을 짓는 그런 정도의 모습은 소박함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정도에서 4번을 배제하고 2번, 3번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굳은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이죠. 그죠? 가난한 상황, 보잘것없는 먹을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해하며 웃음을 보이는 모습, 이게 흥부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시의 시적 화자라고 한다면, 흥부의 모습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화자라고 한다면, 그럼 현대인들에게 바로 가난하지만 이렇게 소박하게,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서로 또 소박한 것에 만족감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웃음을 보일 줄도 아는 그런 흥부 부부의 삶의 모습, 그렇게 놓고 볼 때 1번이 타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정도로 단락 짓고 다음 세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노래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노래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내용상 특징인지 형식상 특징인지 지시문에서는 범위를 한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선택지를 보고
범위를 한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번, 하나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묘사에 전달하고 있다. 표현상 특징에서 묘사, 있는 그대로의 묘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보고요.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소술하고 있다.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인 소술. 세 번째,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부 표현 형식, 소설상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선택지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 방식에 초점을 두어 보고요. 다시 한번 독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택지에 각자 핵심적인 구절에 밑줄을 쳐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그대로 묘사. 2번, 비유를 사용하지 않음. 뒤에 객관적 소설, 여기다 밑줄 더 쳐줘도 좋고요. 세 번째, 시각적 이미지, 슬픔의 정서 표현. 화살표 연결해야죠. 시각적 이미지, 슬픔의 정서 표현. 4번, 의문형 어미 사용, 밑줄. 애상적 정서 드러냄, 밑줄. 그래서 역시 앞뒤 화살표를 연결 지어야겠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작품 해석에 들어갑니다. 박재삼의 추억에서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우렁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든가. 자, 진주장터 생어물전. 자, 내 어머니는, 시적화자의 어머니는 진주장터 생어물전에서 생선을 파는 장수죠. 해다진 어스름에 장사 끝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때 팔다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발하는 눈깔들. 생선은 눈꺼풀이 없으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팔다 남은 생선들의 그 눈이 반짝이는 그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든가. 그러니까 은전, 돈이죠. 근데 손 안 닿는, 그것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가난한 것이고, 뒤에 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장사를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데서 오는 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앞에 생선에 빛발하는 눈깔들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뒤에 은전만큼이라고 해서 그 생선 눈동자의 동그란 이미지, 반짝이는 이미지, 그것을 은전이라는 것으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연결 짓는 표현이다. 다음, 우렁매야 우렁매, 별밭은 또 그리 멀어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가난한 오누이의 모습, 바로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떨고 있는 골방 안에서 불도 떼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오누이의 모습. 진주 남강 막다 해도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진주 남강이 막다 해도라고 하는 건 맑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구경하고 즐기고 바라봄직도 하다. 그런데 장사 때문에 신새벽에 장사 나갈 때, 그리고 어둠이 깔린 뒤 돌아오는 별빛에서나 보고 제대로 그것조차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진주 남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정도를 대표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우렁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옹기, 이 항아리도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고 겉에 유약을 발라서 굽기 때문에 항아리지만 빛을 받으면 반사를 하죠.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든 반사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각도에서든. 그때 그 빛이 반사된 그 부분을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다. 바로 이 반짝임의 이미지를 어머니의, 가난한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빛을 받았을 때의 반짝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있는 그대로 묘사라고 하기는
왜냐하면은 어떤 장면 그 자체보다는 시적 상황, 가난한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 그것을 앞부분에서는 팔다 남은 고기의 눈깔의 반짝임으로 끝부분에는 밤늦게 돌아올 때 옹기, 항아리에서 반사되는 불빛 이 이미지를 포착해서 거기에 집중점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링이들이 묘사라는데 문제가 있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두행,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란 부분에 직유가 그대로 사용된 것을 비유가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된 게 발견되는 것과 동시에 2번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정도. 그 다음 3번, 4번으로 범위를 압축해 놓고 볼 때 둘 다 슬픔의 정서를 표현한다, 애상적 정서를 표현한다. 둘 다 맞는데 그걸 표현하는 근거로서 3번은 시각적 이미지라고 했고 4번은 의문형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형 어미, 한이든가 반짝이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의문형 어미의 사용 그것은 바로 반짝임, 그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까지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애상적 정서는 바로 눈물에 있고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물이 슬픔을,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슬픔을 표현한다면 그 눈물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 같은 일종의 비유의 보조관념 등등 이런 것들을 연결 지으면서 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더 집중점, 극적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보다는 3번이 적절하다. 그런 정도에서 1, 2번을 쉽게 지우고 3, 4번으로 범위를 한정한 뒤 작품 전체의 그 정서를 드러내는데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독해로 본다면은 주제와 뒷받침 문장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주제의 근거에서 평가를 하는 선택지와 뒷받침 문장의 근거를 두고 평가하는 선택지 이 정도의 차이가 바로 3번, 4번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요. 여기는 그다지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그 예문을 싣지 않고 좀 가볍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예제를 실어봤어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다뤄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참 폭이 넓은 이런 작품들도 많고 선택지 내용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보다 명료하고 사지택일, 오지택일 답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도록 명확히 해주는 그런 부분에 특히 이 문법적 요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대할 때 고도의 상징성을 띠는 그 무엇, 심오한 내용 아니면 풍부한 어떤 정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객관식 시험 문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접근해야 될 게 뭐냐? 철저하게 배경 지식 없이 문제 풀기. 배경 지식 없이 문제 풀기. 그래서 문제 해설 중에 제일 나쁜 해설이 뭐냐면 이 작품은 제목 무엇이고 누구의 작품이고 어느 시대의 작품이다 이렇게 뭐 배경 지식 중심으로 해설을 한다면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독해 방법 자체로 가야 할 건. 그 다음 이것을 완전한 문장으로 그리고 문법에서 하듯이 어법과 비문에서 하듯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보는 이런 접근법을 취하자.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이 처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맨 처음 우리의
그 문제풀이 자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공부가 축적될 수 있느냐, 축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느냐. 개별적으로 분산되면은 이렇게 두꺼운 대입 문학 참고서를 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나올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 공무원 기출문제를 쭉 모르고 정리하다 보면은 200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학 참고서에도 실리지 않은, 그러니까 독자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미리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작품, 이렇게 출제됐는데 쉽게 답이 맞춰져요. 근데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법한 대단히 유명한 시, 그리고 수험서로 공부한다면 당연히 수험서 안에 들어있어서 누구나 다 분석적으로 공부도 해볼 만한, 그런데 그것을 재료로 한 출제가 아주 어렵게 느껴질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뭐의 차이일까? 문제 만드는 방식이고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는 고도의 압축된 언어이고 상징적 언어이고 그리고 다의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지만 시험은 객관적이고 선택형 시험답게 명료한 답이 있고 그걸 명료하게 해주는 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법적인 틀로 시를 분석해보는 이런 자세, 맨 처음에 해서 해볼 일이 아닌가. 하나의 예만 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자, 이 식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역겹다. 서술어, 서, 쉼표 찍고 이어진 문장. 보기가 역겹다. 그러면 나, 이건 뭐야? 내가 보기가? 그게 아니라 나를 보기가. 나를 보기가 역겨워. 그러면은 나를 보는, 이게 또 서술형이 되겠고 그 주체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뭐 당신이 쯤, 당신이 나를 보기가, 그것이 역겨워서, 그래서 당신이 나를 떠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 시간에 살펴봤던 복합 구조의 문장, 이런 구조들도 살펴보고 생략된 성분이 뭐고, 심지어 소설의 자릿수가 몇 자리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문제를, 시를 이해하는 도구로 삼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그 선택지의 서술 내용이 명료하게 맞다 틀리다의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다뤄갈 때 이와 같은 자세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맥락에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락 짓겠습니다.